많은 엄마들의 고민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또 많은 엄마들의 고민이 아이 키 때문에도 고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메이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은 아메이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그냥 아이 키 크기 위한 그냥 문화센터에 한번 참가를 하셨다라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영재교육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뭐가 다르나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내용은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북극곰 아시죠? 요즘 같은 계절에 북극곰이 하얗게 털이 봉수봉수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북극곰은 어때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몸이 이만해요. 요렇게 귀엽게 생겼죠? 그럼 북극곰 털 색깔은 어떤가요? 하얀색이죠? 그래서 하얀색. 그래서 털이 요렇게 보송보송하면 아이들이 보는 책에는 왜 하얀색이라고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호색이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북극곰이 사는 데는 하얀 눈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하얀색 털 색깔을 해야지 사냥꾼한테 눈에 안 띄고 내가 먹이를 사냥을 하러 갈 때도 안 보이니까 더 유리하다라고 그래서 보호색입니다라고 배우는 게 일반적인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영재교육, 그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영재교육을 혹시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더 빨리 교육시키는 3학년 교육을 미리 시키는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행학습이 아니고요. 진짜 영재교육은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인 아이는 북극곰은 하얀색, 털, 보호색이다.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진짜 영재교육은 어떤 거냐면요. 이 북극곰을요. 털을 전부 뽑아버리면 무슨 색일지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 안 해보셨죠? 그게 상상력이거든요. 북극곰 털을 다 뽑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지고 계시는 책에 나와 있어요. 북극곰하고 북극여우는 이 흰 털을 다 뽑으면요. 까만색이에요. 여름에는 털이 빠지죠? 여름에 사진 촬영되어 있는 북극곰이나 북극여우를 보시면 얘가 털이 부숭부숭 빠져가지고요. 그 바위색 같은, 왜 보호색의 바위 색깔 같은 거 보셨죠? 까만색이에요. 이유는 햇볕이 딱 있어요. 그러면 햇볕이 이렇게 북극곰이 딱 받아들이면 표면이 검은색이어야지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다. 배웠죠? 네. 그래서 피부색은 까만색인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인 이게 몸속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사도 조금 될 거잖아요. 우리가 배운 흡수가 100% 되지 않고 반사가 되면 그때 이 털이 하는 역할은요. 나가는 빛을 잡아서 다시 반사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으로 인해서 이 온몸이 하얗게 그 햇볕으로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딜 수 있다. 요게 진짜 영재교육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나요? 보세요. 여름 되면 털 좀 빠져가지고 바위에 그렇게 숨을 수 있게 북극곰이나 북극여우가 이렇게 갈색이라는 거 알고는 계셨죠? 근데 이 털하고 햇볕에 반사된다. 그 다음에 검은색이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요렇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영재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조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요, 저는 지금 요번에도 성장 프로그램도 공부를 하고 엄마들하고도 아메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영양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금 나쁜 게 어떻게 나쁜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쁜지 그렇게 심각한지를 검토를 안 해봐서 우리가 그냥 막 편하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신데 그 조합을 해서 이게 왜 이런지 과학적으로 또박또박 설명이 된다라는 그 실험 레포트 한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봐 주시면 참 많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요. 저는 이런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엄마한테 이렇게 하나씩 정보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여서 뭔가 그 집에 아이가 잘 되고 그 집에 가정이 좋아지고 이러는 게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 키 이러면은요. 제일 걱정이 우리 아이가 몇 센치까지 클까? 그게 제일 걱정되시잖아요. 우리 같이 계산 한번 해봐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의 예상 키. 예상 키 나오면요. 맨 먼저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정보가 아빠 키 하시니까 웃으시네. 그 다음엔요. 엄마 키. 두 개를 더 하시면 되거든요. 누구 자료 좀 주실 분? 아빠 키 부르세요. 180 사장님 그러면 이분들 다 나가요. 그럼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안 되는 키를 불러주세요. 전부 즐길 수 있는 키로. 173 엄마 키 158. 근데 아빠 키 엄마 키 적으실 때요. 조심하셔야 될 게 남자 키 중에 169 봤어요.
169보다는 170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여자 키도 159 하시는 분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73하고 158이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아이. 남자아이는요, 더하기 13cm를 해주시고요. 여자아이는 빼기 13cm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하시면 그 아이의 예상키. 정상적으로 엄마가 잘 키웠을 때 예상키거든요. 계산 한번 해봐요. 173cm에다가 158을 더하시면 331이 나오죠. 여기다가 남자친구 더하기 13cm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344가 나오죠. 나누기 2 해주세요. 2, 1, 14, 7, 2. 이 친구의 예상키는 170입니다. 남자친구 171이에요. 어때요? 가슴이 답답. 170이죠. 이게 키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남자친구들은 키가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회사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명문대를 나오고 다 조건이 괜찮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딱 보는데 딱 들어온 두 분이 한 분은 키가 훤칠해. 등치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분은 키가 작고 왜소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믿음직하게 느껴지세요?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이 믿음직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사위감을 고를 때 키도 꼭 거기에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라. 그럼 또 이제 여자친구들은 어때요? 여자친구들은요,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158이 있어요. 좀 작죠? 이 마의 2cm 때문에 맨날 키 작다 소리를 듣는 거라. 그죠? 근데 5cm가 더 커서 163이면 느낌은 어때요? 괜찮아요. 힐 신으면 딱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163일 수 있는 친구가요,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 158이면 참 손해예요. 형제간들 중에서도 왜 유난히 다 큰데 한 명만 작은 친구 있죠? 유난히 편식하는 친구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엄마가 신경을 조금만 썼는데 이게 돼버렸다. 168cm. 어때요? 정말 좋아요. 결혼하는 조건에 여러분들 뭐 따지세요? 첫 번째로 성격. 성격 중요합니다. 성격. 능력. 이런 거 다 하다가 맨 뒤에 한마디 하죠. 나는 짜다리 안 고른다. 이러면서 뒤에 딱 따라오는 말이 키 작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선 보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이 5cm의 느낌으로도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제가 이 아메이 여기 3층에요, 진행요원을 할 때, 저기가 문이 고리가, 열쇠꽂이가 높거든요. 딱 1cm가 모자라요. 딱 1cm가 모자라서 맨날 위에 가서 이렇게 잠궈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cm 때문에 팔이 더 길든지, 다리가 더 길든지, 어디가 더 길었으면 해결이 됐을 건데, 그 1cm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예상 키가 딱 계산이 됐죠, 지금. 어때요? 편안하신 분. 나는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손잡을 때 좀 긴 사람이랑 손잡을걸.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요, 아이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우리 또 비교를 한번 해봐요. 아이는 키가 크는데 1년에 똑같이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 크는 시기가 있고 안 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훨씬 좋잖아요. 성장 속도. 성장 속도는요, 일단 우리가 뱃속의 태아 때부터 한번 검사를 해봐요. 뱃속의 태아 때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보세요. 3.2kg로 아이를 낳죠. 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이의 키가 51cm 정도 태어나요.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가 51cm 안 됐다 하시는 분. 아이다, 51cm 안 되더라. 네. 그 다음에 51cm 훨씬 넘더라. 55나 56이더라. 네, 맞아요. 이거는요, 처음에 태어날 때 길게 태어난 아이는 다음에도 클 확률이 많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 여자 조카애가 태어났는데 다리 길이가 이만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절 쳐다보실까봐 부끄러워서 무릎하고요, 여기 복숭아뼈까지 길이 있잖아요. 이게 긴 애는 길 확률이 많다. 네, 그래서 우리 조카애를 낳았는데 여기가 길어요. 역시나 변함없이 길어요. 제가 아기를 낳으니까 난 그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딱 한 뼘인 거라. 3년을 키웠는데도 애가 다리 길이가 한 뼘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태아 때 51cm까지 큰다 하더라. 그럼 보세요. 평생에서 제일 많이 키 크는 시기가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 맞죠? 그 다음에요, 태아 때에서 12개월까지, 돌까지 몇 cm가 크냐면요, 25cm가 커요. 그래서 돌 때 뽀족뽀족 걸어 다니면 왜 요만해지잖아요. 그 다음에요, 24개월까지 몇 cm가 크냐면 평균 12.5cm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36개월까지 아이가 키 크는 거는 6cm가 더 커요. 그래서 총
이 아이가 36개월 딱 되면요. 키가 평균 1m 정도 되는 게 정상 성장 속도래요. 여러분들 요거는 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진짠가? 왜 그렇지? 요때는 많이 크다가 요때 조금 작게 크다가 요렇게 속도는요. 여러분들이 아이 내복 사보셨죠? 내복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딱 맞아요. 신생아 배내 쪽으로 입히셨잖아요. 그 다음에 100일 때 6개월짜리 내복 선물해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돌복 내복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개월짜리 있죠? 24개월짜리로 건너뛰잖아요. 18개월하고 그 사이 없거든요. 혹시 30개월짜리 내복 보셨어요? 바로 36개월짜리 뛰잖아요. 이게 내복의 사이즈를 딱 보면 아이가 그 크는 속도가 딱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요만큼 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커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 보세요. 아이가 요때쯤 4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면요 5살짜리 아이하고 7살짜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얘들한테 맨 첫 번째 하시는 질문이 니 몇 살이고 그러시잖아요. 왜요? 키 갖고는 얘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 거라. 요때는 몇 살인지 표가 확 나죠. 조금 덩치 크고 아니고 이게 예외가 있어서 그렇지 대충 이렇게 보면 아는데 요때쯤 되면 몇 살인지 계산이 안 나오는 거라. 맞죠? 그래서요 이걸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그래프로 그리면 12개월까지 많이 크죠? 그 다음에 24개월까지 조금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요. 36개월까지 또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키 크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서 쭉 가게 되는데 여기 갑자기 키 크는 시기가요. 1차 성징이라 그럽니다. 1차 성징의 표현이 나타날 때부터 애들이 확 크기 시작을 해서요. 2차 성징까지 많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사 시간에 1차 성징, 2차 성징 이런 거 들어본 기억 있으시죠? 그거예요. 2차 성징이 끝나고 나면 확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 성징하고 2차 성징의 이 신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은 시기가 다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한번 봐요. 1차 성징과 2차 성징. 요 시기 중간에 아이가 키가 큽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여자아이는 1차 성징의 반응, 호르몬의 변화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찌찌가 생겨요. 전몽우리가 딱 생기거든요. 전몽우리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내 키 큽니다 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키가 샥 크다가 언제 딱 멈추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자아이들 생리하면 키 안 큰다더라. 맞습니다. 근데요 생리 시작하고 우리가 한번 봐요. 초경을 딱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생리 주기가 딱 맞아요? 그건 아니죠. 초경을 딱 하면 한 6개월 뒤에 생리 또 하다가 또 조금 한 3, 4개월 있다가 2, 3개월 있다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틀이 잡히잖아요. 그 생리 주기가 틀이 잡히는데 1년에서 2년 가까이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경했을 때가 2차 성징 신호가 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생리 주기가 완벽해지는 때부터 키가 안 큰다고 보시면 대충은 맞아요. 예. 남자친구들은 또 재밌어요. 혹시 여러분들 총각 냄새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남자친구가 한 10살 이런 정도 되면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이쁘다고 끌어안거나 아니면 잘 때나 아니면 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금방 목욕하라고 씻어갖고 이렇게 목욕탕에 넣었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머리 막 닦이고 나서 냄새 맡아보면 그래도 이 냄새가 나요. 아유 깨끗하게 안 씻었다고 구박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호르몬이 그래 돌아서 그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요. 쉽게는 머리에다가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남자 냄새가 나면 1차 성징의 반응이 왔다. 이제 이거 갖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친구를 혼자 자기 방에 재우세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문을 탁 여는 거라. 총각 냄새가 확 나죠? 아이고 키 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총각 냄새가 나는 그 시기 보통 한 10살부터 12살 요 중간쯤 요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의 2차 성징기는 더 이상 이제 안 크는 그 멈춤의 시기는 언제냐면요. 털이 나요. 어디에 털이 나냐면 수염도 아니고 겨드랑이도 아니고 그 이쁜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아들 거면 이쁘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빠 시켜가지고 목욕탕을 보내면 표시가 나죠. 거기에 털이 수북해지면 이제 키가 안 큰대요. 예, 그래서 털이 나는 시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몽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남자친구들이 자연적으로 신체 발육으로 인해서 몽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엄마들이 내 아들이 몽정한 거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 국가 1급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요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그럼 나이는 약간 왔다 갔다 조절이 되죠. 그래서 요 시기에 가장 많이 크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요, 주변에 보면 다리가 긴 친구가 있죠. 똑같이 키가 같아도요, 하체가 긴 친구는 멀리서 딱 보면 자기 키보다 커 보여요. 그리고 옷 입어도 뽀대도 나고요. 특히 여자친구들은 미니를 딱 입혀놓으면 너무 이쁜 거라. 그죠? 그게 다리가 긴 시기거든요. 다리가. 이게요, 13살, 14살. 요때를 기준으로요, 그 이전에 큰 친구는 다리가 길어진대요. 그래서 13살, 14살 이전에 많이 큰 친구들은 다리가 긴데, 혹시 남자친구들 중에 군대 가도 나 컸다라는 분 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안 크는 게 아니고 군대 가서도 클 수도 있어요. 개인의 차이가. 근데 군대 가서 큰 친구 치고요, 롱다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13살, 14살 이후에는 어디가 크냐면 척추가 크는 거예요. 척추 뼈 자체가 커지니까 허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멀리서 보면 키가 작아 보이는데 이 키 얼만데 물어보면 생각보다 큰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옷 맵시도 나고 라인도 이쁘고 다 좋으려면 언제 크는 게 좋습니까? 13세, 14세 이전에 미리 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내가 아이 키 크는 거에 언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데이터가 나와지시나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요때. 뱃속에 있기 전에. 사실은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가씨들이요, 결혼하기 전에요,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아이를 가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안 좋겠죠. 영양성분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뱃속에 있을 때도 많이 먹어주시면 좋은데, 뱃속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나쁜 거 가리느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사실은 골고루 먹는 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뱃속에 아이를 가지셨을 때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입덧 많이 하신 분 있죠. 통계를 내놨는데 편식하시는 분이 입덧을 유난히 더 많이 하더라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골고루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좋고요. 일단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 우리가 한번 검사해볼까요? 분유 먹이시거나 모유를 먹이시죠. 모유 먹일 때 엄마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작게 먹거든요. 오늘 필요한 영양소를 쭉 체크를 하셔서요, 모유를 먹이시더라도 엄마가 필요한 영양분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유를 제일 빨리 떼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아이 모유를 왜 빨리 뗐나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모유 빨리 안 나와서 뗐죠. 그럼 분유는 몇 살까지 먹이셨어요? 21개월, 24개월 이 정도 되시죠? 근데 혹시 들리는 헛소문에 분유는 빨리 떼는 게 좋다더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남은 빨리 떼야 된다더라.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분유값이 아까워서 빨리 떼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요, 분유 안에는요,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있어요. 이육식도 마찬가지거든요. 36개월까지 먹이세요라고 36개월까지 나오는 게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36개월까지 이거를 먹이시면 골고루 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분유나 이런 걸 탁 떼고 나면 뭐 먹이세요? 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골고루 잘. 자, 우리 골고루 잘 체크해 봅시다. 아이한테 3세 전에 아이한테 뭘 먹이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요. 밥. 물론 이거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서 또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런 분도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저 같은 그 무지한 엄마, 잘 모르는 엄마는요, 밥상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밥에다가 내가 먹던 밥에다가 이렇게 딱 한 숟가락 딱 떠갖고 밥뚜껑에다 붙여주면 지가 알아서 막 주워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밥그릇에다가 밥 2숟가락 딱 덜어서 지주고, 그래갖고 미역국 끓여놔서 미역국 2-3숟가락 엎어가지고 비벼주고, 아니면 된장국 끓인 거에서 감자 2개 꺼내고 두부 2개 꺼내갖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주잖아요. 옆에 김 하나 딱 주고, 김치 쪼가리 하나 씻어갖고 2개 딱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분 좋으면 계란 후라이 하나 딱 해주고. 이거 말고 또 뭐 해주셨어요? 고기 있으면 조금 이렇게 가위로 좀 잘라갖고 넣어주고. 그러면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그 영양소가 사실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80%를 탄수화물만 딱 먹었어요. 나머지는 제대로 안 먹은 거라. 이렇게 커야 되는 시기에요, 이 아이가 영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는 모르니까 맨날 아이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옆집 아보다 요만큼 크더라, 요만큼 작더라.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키만 크는 게 아니고 뇌 용량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큽니다. 제가 오늘도요, 특별히 이제 뇌 용량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게요. 아이한테 우리가 골고루 잘 해드린다고 하지만 엄마들이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잘 많거든요. 엄마들이 제대로 잘 해주는 방법 우리가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냐면요, 숙제 냉장고 문짝에다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다 적으세요. 전부 다. 많은 엄마들이 그러죠. 나는 맞벌이 안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 키운다. 난 아이 열심히 키운다.
자, 내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몇 점짜리 엄마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다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반찬 해줬다. 날짜를 적으세요. 12월 14일에 이 반찬, 12월 14일에 이 반찬, 12월 14일에 이 반찬, 한 3가지 정도는 했죠? 국이든 찌개든 다 적으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또, 12월 15일에 뭐 먹었고, 15일에 뭐 먹었고, 15일에 뭐 먹었고, 딱 적어보세요. 한 달 데이터를 딱 내보면, 맨날 하던 것만 해요. 맞죠? 그래서요, 아이한테 골고루 영양이, 우리가 이렇게 안 적어보면 우리가 몰라요. 그냥 내가 쉬운 거, 문 열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늘 하던 습관대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해보시면, 아, 내가 몇 점짜리 엄마구나라는 게 데이터가 딱 나오시거든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영양 섭취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내 맘대로 안 돼요. 지가 안 먹거든.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살부터는 해가지고요, 먹거나 이런 것들을 왜 먹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요때는 잘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키가 이때 많이 크고 이때 많이 크니까 임신하기 전에 많이 먹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요 시기에도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나타나는 게 3년이 나타난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3년 뒤에 암이 발생이 된대요. 혹시 주변에 암 걸리신 분 있으면 상처 안 되게 살짝 물어보세요. 아니면 친한 사람은 알잖아요. 3년, 5년 전에 아주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암 환자가 발생률이 딱 그 시기래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를 먹으면 그게 3년 뒤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시기에 지금 1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 성징 기간에도요. 많이 섭취하면 좋겠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은데 이미 요 시기가 넘어섰다 하더라도요. 뭐 롱다리는 아니더라도 허리가 길면 어때요? 그래도 1cm라도 더 크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 속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보 괜찮아요? 좋으시죠? 예. 제가 오늘 또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은 요즘 이거를 프로젝트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아메이 공부하러 다니면서 이런 영양 성분들을 다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이게 조합이 안 됐었어요.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마이 공부를 고3 때 했으면 서울대 의대는 못 가도 이화여대 약대는 갔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상세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성장 요인. 아이가 키가 어째서 크는가, 키 크는 이유를 한번 배봐요. 키 크는 이유는요. 일단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얘가 부모들이 둘 다 컸다. 요 요인이 23%가 차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요인은 총 77%가 해당이 되는데 후천적인 요인은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쌍둥이를 낳는데 큰 애는 장남이라서 키우고 왜 작은 애는 이렇게 멀리 입양 보낸 경우 있죠. 그래갖고 20살, 30살 돼가지고 텔레비에 딱 둘이 만나는 거 나오는 거 보면 쌍둥이인데 키가 똑같은가요?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선천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아서 그렇대요. 후천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영양 상태. 영양 상태가 3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2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10%, 밝혀지지 않은 기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이유 때문에 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씩 우리가 이제 훑어봐 봅시다. 인체는 정밀 화학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공장. 사람의 몸은요, 전부 뭐 분자 이런 거 들어봤던 기억나죠? 네, 그것처럼 그런 것들의 모든 조합이거든요. 사람의 몸을 가장 기본으로 거슬러 자꾸 내려가면 맨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생물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세포막, 세포벽 이런 거, 핵 이런 거 배우셨죠? 여기에 혹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배운 기억 나세요? 네,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체는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거를 제일 먼저 써요. 그러면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거 뭡니까? 이 사람의 몸, 생명체를 지키는 일. 이거를 전문용어로 면역이라 그러죠. 면역. 생명체를 지키는 일에 1단계 에너지를 써요.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활동을 해야 되죠. 에너지 생산을 해요. 에너지 생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건강. 그 다음에요. 성장. 키도 크고요. 그 다음에는 호르몬 분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요. 쉽게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아이가 요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맨날 천식이고 아토피고 맨날 아파요. 어때요? 키 커요? 주변에 맨날 입원하고요. 맨날 아픈 애들은 키도 안 커요. 몸도 약하고. 맞죠?
그러다가요, 병원에 입원 안 하는 애들이 보통으로 이제 딱 활동을 하는 거라.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에너지를 막 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도 다 쓰고 남아야 피가 돼요. 남아야. 그럼 여기서 주부들 많으시니까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봐요. 호르몬 얘기예요. 성호르몬도 들어가죠.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같아요. 분비되는 기본 재료도 똑같고요. 신호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 남편이 왠지 밤마다 등 돌리고 잔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거 하는데 쓰고 이거 하는데 쓰고 남은 게 없는 거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사랑이 식어서 나한테 등 돌리고 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살아남느라고 힘드는데 그 스트레스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남은 에너지가 없어서 와이프를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남편도 영양실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먹입니까? 아들은 먹이는데 남편은 굶기죠. 왜냐하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남편은 시어머니 아들이잖아. 큰아들이다 생각하고 단디 챙기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서 입에 떠넣어줄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이다. 제일 잘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침이 중요하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하시는 거라. 모든 일은요, 기본이 중요해요. 수학을 잘하려면 구단을 잘해야 되듯이 모든 일은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귀찮고 싫고 힘들더라도요, 영원한 그 금전적인 생산 공장이지 않나요?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이렇게 그 공장에서 출고가 되잖아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탁 출고가 되면 그 차가 티코든, 그 차가 에쿠스든요. 운전하는 거는 우리예요. 우리가 운전을 쫙 하는데요. 운전을 계속 운전만 하고 다니면 이 차가 잘 관리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엔진오일도 갈아 넣어야 되고 기름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체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늘 체크를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조금만 관리를 하시면 이 차는 오래 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관리 하나도 안 하고 팽개쳐 놓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거는 나빠지죠. 그것처럼요. 아이의 몸도 마찬가지고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운전수다. 그래서 함부로 몰아버리면 사고 나죠. 다시는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늘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양 부분이나 이런 거 체크하실 때 좋거든요. 요 그림 이해되세요? 요렇게 하셔서요. 일단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체크를 했고요. 인체는 정밀화학 공장이고요. 인체는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명의 사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세포들이 온몸을 쭉 연결을 해서 온몸을 감싸고 있고 그게 눈도 되고 그게 뭐 심장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되잖아요. 이 세포들이요. 한번 보세요. 진주 목걸이를 중간에 하나가 탁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쫙 다 흩어지죠. 그게 병이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거든요. 요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부분. 환경 부분은요. 첫 번째로 큰 네모해서요. 환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오늘 신문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납, 미세먼지 등 환경에 습격해가지고요. 산만하고 공격적인 아이들이 왜 많아졌나 했더니 혈중에, 피 속에 납의 농도가 높더래요. 근데 납 농도가 높은 애들이 대부분이 주의력 결핍, 광의행동 증후군, 납 농도가 여러분들 집에 아이가 한 5살 넘으신 분들 집에 가벼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거 페인트가 안에 납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요, 제발 부탁인데 집에 거실에 플라스틱 장난감 두지 마세요. 그 중국에서 만든 거 플라스틱에 그 독성 나와가지고 미국은 반품 다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H 기저귀 사모와 포인트 모아가지고 공짜로 주는 그런 그 장난감 있죠? 미끄럼틀 이런 거. 플라스틱은 긁히면 긁힌 곳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그 미끄럼틀 많이 타면 긁히죠? 여러분들이요, 싼 거, 내 돈, 온 돈 준 거 아니고 공짜로 얻은 거는 인체에 다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나쁜 게 뭐냐면 아이 키우실 때요, 거실에다가 매트 이거 까시죠? 매트 그게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제일 심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불을 떼면 뜨뜻하면 환경 호르몬이 밖으로 배출돼요. 근데 금방 태어난 우리 아기를 거기다 눕혀놓죠. 그 환경 호르몬은 완전 애한테 질식시키는 게 그게 그거예요. 절대 매트 깔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불 두꺼운 거 깔면 왜 애들 없다가 이렇게 숨 못 쉴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거에 적절한 매트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들은 최대한 내가 없앤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갑에도요 1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인터넷 보면 10몇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뭐가 다르게요? 나무가 다르죠.
페인트가 달라요. 여러분들요, 싸다 해가지고 그런 거 사시잖아요. 차라리 안 사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싼 거, 그런 거를 해버리면 분명히 그거는 인체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하시면 좋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했던 시기에 임신한 그룹이 상대적으로 미숙아 출산율이 27%가 높았다. 미숙아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빨리 태어나죠. 사람의 인체는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부분이 허파꽈리예요. 들어보신 기억 있죠? 산소를 골고루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 꽈리가 포도송이처럼 막 생기거든요. 일찍 태어나면 야가 안 생겨요. 덜 생겼을 때 태어나 버리는 거라. 그러면 뻑하면 천식인 거예요. 기관지가 나쁘고.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으시죠? 그래서 요런 거는 신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되는데 천식은 병원 가서 약을 쓴다고 해서 낫지를 않아요. 이때 신경 쓰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환경 부분 중에서도 공기를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공기. 자, 멀리 촌에 가보면요. 은행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죠. 근데 우리 부산의 그 시내에 보면 은행나무가 어때요? 이 작죠? 이 어때요? 이런 은행나무잎이 쫙 있는 그 시골길을 쫙 드라이브를 가봐요. 그러면 노란 은행잎이 쫙 떨어지면서 차창으로 떨어지면 그 분위기 죽이잖아요. 그렇게 이쁜 은행나무 씨가 똑같이 도시에 떨어졌는데 야 너와 그 맛이 안 나냐고요. 도시에 떨어진 은행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왠지 키도 좀 작고 나뭇가지도 골고루 쭉쭉쭉 안 뻗었고 이파리도 색깔이 검은 게 쭉쭉쭉 들어가 있는 왠지 이상한. 그럼 보세요. 야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공기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고. 맞죠? 공기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금속이라는 게요. 이 세포가 하나씩 생길 때 여기에 끼어버리면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뇌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세요? 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가 3살까지 제일 많이 큰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크는 거는 뱃속에 있을 때인데 태어났을 때도 많이 큰다 그랬죠.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몸조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지 우리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기 낳죠. 새 가구지요. 맞지요? 벽지하고요. 그 바닥재. 그 다음에 가구에서 나쁜 포름알데히드든지 라돈이든지 이런 나쁜 성분들이 나와요. 그 나쁜 성분들 기억나시죠? 가구 새로 사갖고 문 딱 열면 어때요? 너무나 따갑잖아요. 그 성분이거든요. 그거를 딱 이제 신혼집에다가 가구를 딱 놔요. 그럼 결혼하는데 이게 3년에서 5년이 넘어야 다 빠지거든요. 3년에서 5년까지 다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도 이제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눈 매운데 몸조리 해야 된다고 친정엄마나 시엄마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온 막문을 감옥처럼 다 닫아가지고 절대 문 안 열어요. 몸조리 해야 된다고. 문을 꽉 다 닫아놓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뭘 하냐면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불을 딱 켜거든요. 2개를 딱 켜서요. 이만한 솥에다가 미역국을 한 양재기를 끓여요. 맞지요? 계속 끓이는데 여기 가스레인지 불에서 뭐가 나와요? 일산화탄소 나오죠. 우리 옛날에 그 연탄가스 때문에 왜 수능 시험 못 치는 애들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냄새가 그렇게 안 독하다 뿐이지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성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옆에는 비우나요? 옆에는 옷을 또 삶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공국 끓이든지 해가지고 이거 계속 빼죠. 그러면요, 이 나쁜 공기들을 누가 다 마시냐면 엄마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마셔요? 아이가 마시죠. 보세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요, 온몸에 있는 지방산, 제가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지방산이 산소를 싣고 다니면서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한테 전부 산소를 배달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산소가 부족하거나 그 산소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요,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랄까요? 세포분열 있죠. 세포분열이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막 늘어나야 되는데 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못한다? 엄마가 무지해서 요때 환경을 잘못 만들어서 그럴 확률도 많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때는요,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는 꼭 쓰셔야 돼요. 아이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 학원비, 고액가외 이런 거 많이 드시죠? 학원비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는 3살 이전에 꼭 쓰시면요, 분명히 그거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읽은 책들 내가 마칠 때 꼭 권해드릴게요. 읽으시면 이런 내용들이 사이사이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공기 부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물도 중요한데 물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공기와 물이 또 중요하다. 그러고요. 두 번째 환경에서요. 냄비. 여러분들 냄비는 주로 프라이팬은 어떻게 쓰세요? 알루미늄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 알루미늄 냄비 자꾸 먹다가 보면 색깔 노란 게 어떻게 돼요? 하얘지죠? 알루미늄이거든요? 중금속이거든요? 그걸 라면에 섞어갖고 우리가 다 먹어요. 또 중금속을 어떻게 섭취를 가장 완벽하게 하냐면요. 후라이팬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 후라이팬을 음식 요리할 때마다 매일매일 나는 씻는다? 엄마가 그래 안 가르쳤죠, 우리한테는. 엄마가 뭐라 그러셨어요? 후라이팬은 질이 나야 되거든. 씻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엄마도 몰랐어요. 엄마가 어른이실 때는 그런 성분이 물세손만 썼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까만 코팅이 되어 있는 후라이팬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후라이팬은요. 쓰면 쓸수록 여기에 금이가 있어요. 바닥에. 금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식용유를 딱 부으면요. 요 사이사이로 식용유가 다 들어가요. 식용유는 꺼내놨을 때 공기하고 만나면 바로 과산화지질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거든요. 그 과산화지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암을 발생시키는 게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탄 거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 이랬잖아요. 탄 거 많이 먹어갖고 암 걸리려 그러면 오토트럭으로 5대를 먹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라. 탄 걸 많이 먹으면 암이 걸리기는 한데 억지로 많이 먹어야 암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후라이팬에 있는 여기 식용유 한 방울이요. 암 발생시키는 건 더 많이 큰 거예요. 세포 구조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그 다음번에 요리할 때 그러시죠. 식용유 몇 방울 부어가지고 팬을 요렇게 휴지로 요렇게 닦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식용유 부어서 하죠. 그러면 예전에 김치볶음밥 했던 게요. 계란 후라이 하면 그 김치 물이 배에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나쁜 성분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계란 후라이를 탁 뒤집으면 또 한 번씩은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요 까만 검댕이들 있죠. 까만 조각들이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후라이팬 뒤집개로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그대로 탁 뒤집어갖고 애 딱 안 주세요. 어찌 잘하나요? 나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들어있는 그 나쁜 성분들이 아이 몸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진주 목걸이 같은 그 생명의 사슬인 세포가요. 다들 공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냄비 하나 얼마입니까? 후라이팬 그 까맣게 코팅되어 있는 냄비. 절대요. 까맣게 코팅되어 있는 후라이팬은 쓰시지 마세요. 후라이팬도요. 코팅 까맣게 안 돼 있는 거 있어요. 왜 칠중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비싸기는 해요. 아메이도 그게 팔지만 아메이 거는 공장 직거래로 싸거든요. 근데 타파든지 휘슬러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후라이팬 다 있거든요. 다른 것도 몰라도 이런 칠중 후라이팬은요. 평생 쓰거든요. 한 번만 쓰면 귀찮기는 해요. 왜냐하면 눌러붙으니까 예열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습 몇 번만 하면 여러분들 쉬우세요. 귀찮아서 아이한테 나쁜 거 먹이실래요? 좋은 거 먹이실래요? 엄마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요. 소뚜껑 삼겹살 나 자주 간다 하시는 분 있죠? 소뚜껑 삼겹살 가면 삼겹살도 넣고 그 콩나물도 많이 넣고 김치도 넣고 이래서 구워 먹잖아요. 소뚜껑 삼겹살집이요. 이거 씻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줌마들이 못 버텨난대요. 그러고 소뚜껑 이거 몇 개 씻으면 하루 일당을 다 줘야 되는 거라.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소뚜껑을 4시간 동안 양잿물에 푹 담궈요. 양잿물 뭔지 아시죠? 예전에 둘러 마시던 거거든요. 그 양잿물에다가 4시간을 딱 넣어놓으면 여기도 금이 다 가 있어요. 사이사이에 금 보셨죠? 여기에 양잿물이 푹 스며들거든요. 그 다음에는 뻑뻑한 퐁퐁 있죠? 그걸로 딱 씻어요. 사이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헹굴 때는 대충 헹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소뚜껑 삼겹살집에 가고 삼겹살을 딱 놨을 때 지르륵 흐르는 그 국물에 거품을 본 적이 있다 없다? 그 성분이 다 나쁜 그 성분이에요. 그것들이 아이의 몸에 들어가면요.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 몸에 목숨하고 관계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외식하시지 마세요. 조금 귀찮더라도요. 엄마의 임무는 뭡니까? 늘 우리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집에서 가정을 지킨다. 맞지요? 가정을 지키는데 멋지게 좋게 지키자고요. 냄비 하나만 잘 선택하셔도 되고요. 되도록이면 외식하시지 말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훨씬 좋거든요. 제가 이거 냄비 때문에 거품 무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까만색 코팅되어 있는 소스팬이나 후라이팬은 무조건 버린다. 그게 아이 키 크기의 기본이에요.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거 일단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환경 부분은 체크가 끝났고 그 다음 운동. 아이 운동을 시키고 싶죠. 근데 지가 안 하죠. 아이를 운동시키는 방법은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집은 15층인데 그러시죠? 있죠. 저기 부산에 센텀 가면 50층짜리도 있어요. 네. 15층 정도는 사실은 그 정도는 걸어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편하게 엘리베이터에 익숙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평생을 따지면요. 이 아이의 성장판 자극을 위해서 계속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만 걸어 다녀도 얘가 5cm는 큰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애 보고요.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니까 니 걸어온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걸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 아이 키 5cm하고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내를 5cm 더 크게 해줬으면 내 여기 안 산다. 우리 짝지랑 결혼 안 했다는 분 많으시죠? 예. 네. 5cm면은 인생의 레벨이 바뀔 수도 있는 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과감하게 끊으세요. 그래서 아이하고 손잡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려 그러면 바쁘죠? 그러면 습관이 바뀌어요.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운동 부분에는요,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집은 아이가 일찍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엄마가 게으른 집은 아이가 게으를 확률도 많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맨날 소파에 누워있으면 그 아이는 소파 밑에 같이 누워있죠?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나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습관에서요, 더 바쁘게, 더 부지런하게, 더 멋있게 움직이셔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장 아이 키 크기에요, 영양성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들어가지만 습관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환경도 신경 썼다, 운동도 신경 썼고요. 나머지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 남은 건 영양성분이죠. 영양성분이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뭘 어떻게 해서 아이를 먹이면 좋은가? 일단 우리가 필요한 영양성분부터 체크를 한번 해요. 필요한 영양성분은 뭐가 있냐면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요렇게 플러스 이제는 5대 영양소가 아니고 6대 영양소거든요. 물. 요렇게 해서 요걸 골고루 다 되는데요. 우리의 식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탄수화물은 어때요? 충분히 섭취하고 있거든요. 탄수화물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건강한 탄수화물은요, 그 현미 같은 뭐 이런 거죠. 근데 5살 이전의 아이한테 현미밥을 너무 많이 먹이면 얘들이 배 아프다 그래요. 장이 아직 쭉 성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으면 배 아프다 하거든요. 그래서 현미를 너무 욕심내고 많이 섞지 마시고요. 조금만 섞으세요. 근데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정제된 탄수화물 있죠. 라면, 빵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여기 탄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그거는 해로운 독성분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밀가루가 정상적인 밀가루입니까? 유통 과정에서 는 여러 가지 나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지방은 지금 우리나라가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좋은 지방인지 나쁜 지방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요 부분, 단백질 부분부터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요. 첫 번째로 제가요 요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거든요. 단백질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세상에 몰랐거든요. 근데 단백질이요 진짜 많이 중요하대요. 아이 키 크기는 건물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뼈가 쭉 올라가야 되죠. 골조가 쫙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로 옆을 쫙 채우죠. 그 다음 마지막에 페인트 칠하죠. 피부도, 그러니까 아이의 건강도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시멘트가 많아야 되잖아요. 시멘트의 역할을 단백질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몸을요, 물을 딱 빼고 나머지 80%가 단백질이래요. 필요량이. 그러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럼 더 많아야 되는데 단백질의 그 영양에서요, 왜 아이 키 크기에 단백질이 중요한가 알아봤더니 빨리 성장하는 여러분들 왜 기린이나 이런 거 이렇게 왜 엄마가 초원에서 금방 이렇게 애기 기린을 딱 낳으면 한 30분도 안 돼갖고 왜 발 비틀비틀하면서 탁 일어서잖아요. 그러고는 한두 시간 되면 막 쫓아다니죠. 그렇게 낳자마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빨리 어른이 되어버리는 동물을 쫙 데이터를 조사를 해갖고 젖을 딱 성분을 비교를 해봤더니 빨리 움직이는 친구고 빨리 크는 친구일수록 젖에 단백질이 많더라라고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돼 있는데 모든 기능의 재료가 돼요. 모든 기능의 재료가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단백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딱 보시면은요, 1번 목숨하고 관계 있는 것부터 한다 그랬죠?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해주는 효소가 있어요.
왜 사람의 몸은 기능이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효소들이 활동이 많거든요. 이 효소가 300만 개예요. 사람의 몸 하나에 300만 개의 재료가 있는데 요거의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인 거예요. 공장이 잘 돌아가게 효소가 많아야지. 효소가 그래도 몇 개만 빠지면 공장 어디서 삐그덕거리고 안 돌아가죠. 이런 효소를 골고루 잘 만드는 게 단백질의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칼슘이 중요하다는 공부는 해보셨죠? 칼슘이 중요한데요. 제가 요번에 공부해보고 진짜 내가 예전에 너무 무지한 엄마였어요. 칼슘이 흡수율이 낮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와, 흡수율이 낮는지 내가 몰랐거든요. 근데 단백질하고 칼슘하고 만나야지 뼈가 된대요. 칼슘이 그냥 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하고 만나야 되는데 비율이 있거든요. 몇 대 몇이냐면 단백질이 60, 칼슘이 40. 어린아이는 이렇대요. 그럼 보세요. 칼슘이 4개가 있는데 단백질 6개가 있어갖고 만나야 뼈가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칼슘은 많이 먹었는데 아이들 단백질 뭘로 섭취를 해요? 고기에 조금 있고 뭐 계란에 조금 있고 우리가 아이한테 단백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기능하는데 다 써버려도 늘 모자라는 게 아이한테는 단백질이라거든요. 그럼 보세요. 칼슘이 4개고 단백질이 6개서 만나야지 뼈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마그네슘이 하고요. 비타민 D가 이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단백질은 40%, 칼슘은 60%가 된대요. 비율이. 그러면요. 아이 한참 성장기에는 그만큼 단백질이 중요하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뼈가 쭉 골조가 10층이면 10층까지 올라가야 되죠.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데 골조가 5층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5층짜리잖아요. 뼈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일단 뼈.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는요. 혹시 여러분들요. 퀸치 주스, 비타민C 주스 드시죠? 퀸치 주스에다가요. 여러분들 권해주시는 분이 단백질, 프로틴 다 먹으면 좋다 하시잖아요. 단백질. 이렇게 해서요. 프로틴 다 먹으면 좋은데 왜 좋은지 알고 드셨어요? 네, 맞아요. 콜라겐 생성. 근데 제가 조금만 공부할 때는 죄송하지만 혹시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네. 보세요. 단백질하고 비타민C하고 만나서 콜라겐이 생성된다. 그러면은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한번 보세요. 풍선을 불 거예요. 풍선을 부는데요. 어떤 풍선은 혹 하고 불면 막 쭉쭉쭉쭉 늘어나죠. 근데 운이 나쁘게 이상한 풍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 빨개지도록 앞만 불어도 이 풍선이 안 커지죠? 왜 안 커져요? 탄력이 없어서. 콜라겐은요, 피부 미용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 성장에는요, 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보세요. 풍선이 부풀듯이 쭉쭉쭉쭉 부풀어야 풍선이 이만해지면 아이가 이만히 커지는 거라. 근데 안 했을 때는 안 커진대요. 그럼 안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임신하시면 임신선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살이 크죠? 8개월, 9개월, 10개월 때요. 그게 단백질이 부족하고 비타민C가 부족해서 피부 탄력이 보세요. 쭉쭉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긴 늘어나야 되는데 영양소가 없어갖고 거기가 드드득 터지잖아요. 그게 피부 이상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부 색깔 절대 안 돌아오죠. 생성이 다르잖아요. 억지로 생긴 피부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성장기 아이들 중에요. 종아리 뒤에나 허벅지나 나 그렇게 한참 키 클 때 그렇게 이렇게 잘못돼갖고 선 생긴 적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단백질 성분이 부족하고 비타민C가 부족해서 요래서 그래요. 임신 말기가 다 돼가시는 분들한테는요. 프로틴 단백질 거기다가요. 피치 주스 타서 많이 드시라 하면 마사지 그리 안 해도 마사지는 해도 세포를 편안하게 늘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건 영양소 성분이 있어야지 안 트는 거예요. 영양 섭취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단백질하고 철하고 만나요. 혹시 철분도 흡수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철분이 와 흡수가 안 되냐면요. 철하고 단백질하고 만나갖고 헤모글로빈이 된대요. 그러면 산부인과 가면 그러죠. 빈혈이 있습니다. 철분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고 뒤에다가 꼭 골고루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콕 집어가지고 단백질 성분 많이 뭐라 했으면 훨씬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똑같아요. 단백질을 쓸 때는요. 요 순서대로 쓰거든요. 철하고 단백질하고 만나야 헤모글로빈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